오늘 고기, 야생 돼지고기. 왜 소고기가 없나? 고기를 둘러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둘러싼 얘기가 요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아빠는 날 잡고 엄마는 이 원래 무슨 책 제목 아닙니까, 기현쌤? 이런 그림 동화를 패러디한 현대 작가들의 동화집이 있는데요. 아빠가 날 먹었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제가 패러디 한다고 했는데 네. 자, 조물주가 사람들과 이게 이제 옥수수 꿀은 주기 관계의 대칭을 맞추는 게 최고다. 옥수수는 참아라. 절제해라. 그 다음에 그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욕망을 펼쳐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신석기 혁명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야생돼지 신화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난 누구지? 이런 메시지, 나는 누굴까? 정체성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물주가 사람들과 함께 살았을 때 사람들은 야생돼지를 맛보게 해달라고 졸랐다. 이게 신화가 위계가 있는 프레임. 조물주다 이러니까 신입니다. 신화의 신 개념은 그냥 뭘 많이 할 수 있는 애입니다. 표본보다 더 위에 있는 건데 이 조물주도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의 논리 바깥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이제 야생돼지. 할아버지는 인디언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네요. 네. 인디언들이 어디 간 틈을 이용해 마을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새끼 예정돼지로 만들었다. 하도 다르니까 새끼를 야생돼지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부모가 돌아오기 전에 나무를 타고 오르도록 했어요. 도착한 부모들에게 잡아먹어! 이렇게 하고요. 인디언들은 잡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먹은 게 내 자식이다 이 모티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내가 먹는 게 내 자식이다. 그런데 고기와 관련해 있어서 내가 먹는 게 내 부모다 이렇게는 안 옵니다. 부모다 이렇게는 안 오는 게 왜냐하면 부모는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부모는 가족을 이뤘고 자식을 낳고 문화적 수준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보다 앞에서 이게 아니라 그 문화적 구성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를 먹을 수는 없게 돼 있는. 포식과 피식이 먹이 사슬이 철저하게 위가 아래를 먹게 돼 있고 아래에서 위로는 못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이상하다라고 지금 저의 그 소결론은 그 야생돼지 모티프에 그러니까 마누라를 먹는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남편을 먹는다. 그런데 아버지를 먹는 위로는 가지 않는다. 포식과 피식의 드라마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잡아 주겠습니다. 조물주가 개미에게 나무를 찍어 넘기라고 명령하는데 나무 밑에 두꺼비들이 살고 있었네요. 오늘날 두꺼비들이 등을 울퉁불퉁한 것은 개미에게 뜯겨서다. 이게 왜 신화냐면은 이제 이런 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형태적 기원을 신화가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원담이라서 신화입니다. 신이 나와서 신화가 아니라 2번 개미들이 나무를 넘어뜨리자 땅에 내려올 수 없던 인디언들이 이제 줄을 만들려고 했는데 줄이 짧아서 땅에 떨어져서 뼈가 부러졌다. 인간이 관절 갖게 된 거는 그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관절이 생겼어. 이런 게 얘기가 되고 또 사람들은 아이들 살을 먹으며 축제를 베풀었고 조물주에게 같이 살자고 했으나 조물주는 담배를 주면서 담배가 이제 그 매개지 않습니까? 하늘로 떠나버렸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담배를 제물로 올렸다. 이렇게 됩니다. 야생돼지는 반드시 내가 먹은 것이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넣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고 변이 속에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야생돼지 신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사냥꾼들은 많은 것을 잡은 후 크게 축제를 열면서 숲속에 야영을 했다. 일단 옥수수도 그렇고 뭐 좀 많이 하는 걸 별로 신화가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많이 잡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냥감의 무게로 훈제 가마가 무너질 정도다. 닥치는 대로 잡은 거죠. 그 다음에 머리 가죽과 창자가 땅바닥을 뒹굴었다. 그러니까 아까 옥수수 껍질 함부로 하듯이 먹고 대충 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냥 이거 이제 종말론이죠. 종말론. 말세. 다른 사냥꾼들이 사냥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이 훈제가마를 조심스럽게 돌보았는데 갑자기 이방인이 나타났다. 이방인이 누구냐면은 자 신하의 위기에서 그 바깥에 누가 와가지고
불만스러운 얼굴로 사냥감을 살피고 그물 침대를 세고 사라졌다. 검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돌아온 사냥꾼에게 이방인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안 듣고, 그러니까 못 듣는다, 이게 이제 못 듣는, 그러니까 무능력함의 핵심입니다. 밤이 되어서 간신히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도망을 했는데 이윽고 동물들이 울부짖었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으며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냥감에 보신 쿠루피리와 그의 동료가 무례한 사냥꾼들을 학살했던 것이다. 식인의 테마가 보통 너무 탐식했기 때문에 먹힌다 이 코드랑 이제 연결이 돼서 제가 야생돼지 다음에 식인이라는 거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부자가 야영지로 돌아왔을 때 피로 물든 그물 침대와 도처에 널린 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그 가운데 잘림머리 하나가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졸랐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해가 어떻게 되냐면은 막 먹어서 다 이제 아까 그 이방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이 조물 주고 그 다음에 사냥감의 신이고 이제 그게 그들이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식인기. 그래서 인간을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입니다. 이미 이 인간이 문화를 못 이뤘잖아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막 마음대로 먹고 자기 안 듣고 이러면 이미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먹는다는 거는, 식사를 한다는 거는 내외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을 이루는 자는 가족 바깥 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도. 선생님들 그림 그려지시죠? 기현쌤 부족, 그러니까 곰 부족, 강평쌤 물고기 부족,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사람으로 본다면 반드시 가족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가족을 일부러 안 맺어. 그러면 기현쌤과 강평쌤은 서로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서로를 낮춰보려고 한다고. 문화적으로 서로가 서로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자기 수준에 안 되는 거는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인을 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먹으면 안 되지? 그거는 특정한 문화권에서만 들어가는 말이지. 인간이 인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 같지 않으면 사람 같지 않으니까요. 요거 하나가 존재론적으로 재미있어서 인간 자체를 정의하는 게 관계력입니다. 관계력. 저처럼 그릇에 받치지도 않고 막 이렇게 급해가지고 막 숟가락 꽂고 밥 뚜껑 열어가지고 막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 쓰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아닌 지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런 저를 보고 저희 애들이 사람이 아니군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수준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정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은 먹지 않는다. 이 바깥 것만 먹는다. 이걸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화에서 너무 많은 자를 식인기가 죽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만 살아남아서, 여러분 좀비는 그런 영화를 많이 무서워가지고 안 봐서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덜 무서울 것 같은데 머리가 돌아다닙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소년한테 달라붙으려고 해. 아버지가 안 돼, 안 돼. 아버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자,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서 아버지가 먹는 거를 계속 먹으면서 머리가, 자, 선생님들 그때 우리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입은 배출구기 때문에 똥이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서 계속 싸고 있습니다. 머리가. 이 아버지가 원래 사람이었고 자식이 있는데 이 머리가 붙어가지고 계속 배설물을 하고 막 이렇게 질질질 흘러다니는 이 전체가 식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이 아버지가 내가 저기서 똥을 좀 누고 올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오니까 함정을 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왜 안 와? 이러니까 아니 똥이 아직 안 나왔대네. 이게 자유간접화법이에요. 자유간접화법. 어떻게 되냐면 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화적 세계관인데 신화적 세계관에는 똥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 거 컵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씻어줘, 나를 씻어줘. 안 듣잖아요. 빨래 해줘. 안 듣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신발을 닦아줘.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잘 들리면
빨아줘, 빨아줘 이런 게 이제 들리는 게 훌륭한 사냥꾼이고 살림꾼인 거죠. 여기 똥이 그렇게 말했어. 아직 덜 나왔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야, 내가 사람이랑 살았을 때 똥이 말한다는 거 들어본 적 없는데 이래요. 근데 이거 제가 되게 재밌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까 하나가 위계적으로 사람과 사람 아닌 거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신체가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 따로 놀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이 머리는 지금 자기가 마을 사람의 일부가 된 게 아니라 똥의 일부로, 그러니까 똥세계, 분비물, 그 다음에 그냥 흡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아닌데 갑자기 옛날 기억 소환해가지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이러지 않습니까? 이 머리 자체가 정신분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었던 자기와 악기가 된 자기가 한 입으로 막 말하고 있잖아요. 신화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하나, 신화가 가지는 신체관이 유기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이 몸을 주재한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야, 정신을 꼭 붙들어. 막 이런 거. 엄마 배드민턴을 못 치겠어. 그럴수록 마음을 다 잡아야지. 아니 그냥 연습을 많이 해. 그러냐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아. 이게 아니라 정신이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화는 일단 정신은 행위적 형태에 있어서 되게 부차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몸을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떨어진 머리가 몸으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진 대로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부분들의 복합체인 거지 유기적 통일체가 아닙니다. 주제자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근데 좀 익숙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에 손을 올려놓으시면은 이게 그대로 글 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내가 그러지 마 해도 쓰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신체 자체의 관성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세계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먹는 자가 잡아먹힌다가 야생돼지 테마에 있습니다. 잡아먹히는데 그냥 잡아먹힌 게 아니고 분해가 돼서 악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귀가 되면 자기 자식, 자기 몸, 자기 가족 다시 잡아먹는다 이렇게 돼서 많이 먹는 게 이제 바깥의 걸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역으로 들어와서 안을 이제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야생돼지 테마가 자식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윤리인데요. 내가 먹는 모든 것과 내가 혈족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러면 마트에서 고기 살 수는 없는데 그렇게 바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마트에서 사는 게 마트에서 고기 살 때 은서야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어떠실 겁니까? 그거를 입에 넣을 때 제가 이걸 해석을 많이 하고 싶은데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서 자식을 먹는 자로 살아간다는 그 윤리적 부활을 계속 신화가 주지했으면 실제 자식이 아니잖아. 이야기가 그런 것뿐이 아니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가 의례나 일상에서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러면 최소한까지는 내가 먹는 게 가족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고 요걸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얘기를 또 마무리하거나 이제 더 가도 될, 그 선생님들과 나눠도 될 것 같은데요. 공주에 제가 그림 동화를 쓰기도 했지만 고마나루 신화처럼 왜 이종교배하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곰신부, 곰가족 이런 거 되게 진짜 많은데 그게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서 가족이다라는 메시지를 가지려고 그런 얘기의 흔적처럼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혹시 선생님들께서 비행기를 타는 것도 환경 오염이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 일본의 그 조문 문화 그 유적이 이제 많이 남았고 조문 문화의 유적이라는 게 신석기 들어오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첩된 유물 같은 게 볼 게 많고 생각할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홋카이도 거기가 곰부족의 땅인데 이와만테라는 축제가 있고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2권에도 소개된 거긴 한데 곰의뢰인가요? 곰. 이게 이제 나카자와 시니치의 곰에서 왕으로라는 책에도 있습니다. 곰을 잡아먹어야 되는 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의뢰를 만드는 게 이와만테인데 그 이와만테 의뢰에서 뭘 하냐면 곰을 잡아 죽여요.
원래도 곰을 잡아 먹어야 되고 곰을 잡아 죽이는데 곰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마을은 몇 년 전부터 새끼 곰 잡아서 자식처럼 키운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자기들 먹는 거 주고 이뻐하고 누구누구야 하다가 때가 되면 걔를 이렇게 이제 죽이는 거죠. 자식 관계 속에서 그 내가 먹는 거를 주시하려고 하는 의뢰는 그 이아만테 홋카이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처에 있다라고 프레이저 선생님도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먹힌다는 게 식물에는 이런 게 덜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사지를 갈고 동물 있지 않습니까? 동물계의 관계는 근친적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약간 부딪혀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아까 그 식인 얘기할 때, 그 우리가 그 식인을 먹을 수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니까 먹을 수 있다. 아, 네네네. 예,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아, 이게 먹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혈족을 맺는 거다. 네. 이 얘기가 나와서 이게 이제 저한테는 약간 다른 두 얘기처럼 좀 느껴져가지고. 네. 아, 네, 네. 그게 그겁니다. 어, 일상의 차원에서는 가족이 아닌 걸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닌 거를. 근데 이야기의 차원에서 먹은 건 내 가족이다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러면 재영쌤 어떠십니까? 이미 먹어버린 것은 내 가족이 된다. 네네네. 먹은 것은 나의 자식이야. 나의 자식이야. 아, 자, 그래서 공주의 고마나루 신화가 있습니다. 실은 곰을 잡아 먹습니다. 곰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이겁니다. 곰 여자가 인간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금강을 건너가지고, 아니, 꼬셔가지고, 남자가 금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곰이랑 결혼해가지고, 곰아들을 낳아요. 근데 자식 셋만 낳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 아닙니까? 셋만 낳자. 안 돼, 안 돼. 이러다가 둘 낳고 엄마가 불러가지고. 아니, 끔찍하다니까. 엄마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불러서 원래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게 이제 고만하로 신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부족들에게 당신이 잡은 곰은 한때 너의 자식이었어. 이 메시지를 주려고 신화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제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됐네요. 네네. 그러니까 일상의 차원하고 그 신화상 이야기의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원래 제가 드린 글에도 아마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다음 시간에 그냥 붙여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식인하는 문화가 되게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먹어야지 영양이 좋아. 이런 거가 아니고 그거를 먹는 그 기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곰이니까 그래서 싸워가지고 막 전쟁 이런 거 해가지고 상징적인 애 하나를 뭐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고 실제로 시기는 동등한 사이에서 먹는 게 아니고 노예를 먹지 않습니까? 아즈텍의 심장 바치는 것도 다 그 노예의 심장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이미 도구화된 거예요. 사물화 됐다고.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 소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생각을 더 해본 건데 아니, 저는 회사를 안 다녀가지고 제 삶에는 물론 제가 저만 잘 다스려도 소외가 안 일어나는데 회사 다니면은 막 시키는 거 하고 뭐 눈치 보는 일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소외당해, 소외받아. 그런데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신화는 전체가 소외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가장 큰 소외는 신체적 소외죠. 머리가 내 게 아니야. 얘 따로 간다니까? 이런 소외가 되게 적극적으로 있는 거를 또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선생님, 신화가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레시피다, 결국은. 하나의 네. 레시피, 대칭성 레시피다. 그러니까 신화가 자식을 먹고 전체가 다 소외됐다. 그게 대칭성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러니까, 네. 네, 좀 알 듯 말 일상의 듯하고. 차원에서는 네네. 이게 음, 자 레비스트루스의 설명에 따르면 일상의 차원에서도 편식을 많이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뭐 종류가 이게 모델을 할 수 없는데요. 곰부족은 곰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가족이잖아요. 가족. 곰부족은 곰을 못 먹게 그냥 정해줍니다.
그럼 대신에 뭘 먹냐면 연어를 먹으면 되죠. 네. 연어 부족은 연어를 못 먹지 않습니까? 먹고, 이거 전체는 일상의 차원에선 실은 토테미즘이 덜 씌워져 있다고 레비스트로스는 봅니다. 일상도 소고기만 먹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닭 부족인데 닭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다 걸려 있어서. 그리고 먹어야 한다면 잡는 건 다른 쪽에서 해줘야 돼. 이렇게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차원에서 왜 이 대칭성이냐면은 그래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내 편의적인 그 중심을 여기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에서는 이게 이게 이제 그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갚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준 거 내가 줬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식을 뭐 내가 이미 사랑했고 네가 나에게 줄 단계니까 네 고기를 줘도 돼 이래서 대칭은 증여의 관습에 따라서 밸런스를 맞춰놓는. 이게 이제 전체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네네. 징의 관습에서 그 어떤 신화성의 이야기 차원을 보는 거군요. 부모가 네네네. 자식을 그렇게 먹는 거랑 레비스트로스는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음, 이야기 코드에 자식 코드를 코드 넣었다 이렇게. 넣었다고 네. 하면 그러면 결국은 선생님이 말하는 아까 그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 그런 점에서 발견되나요? 은혜를 갚아야 돼 네네네. 자식이라면 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네, 네, 그렇죠. 그 음, 이함한테 곰에 먹여줬잖아. 음, 사랑해줬잖아. 내가 부모로 할 음, 거 다 했으니까 때가 됐다. 보호해라. 그리고 음, 이제 그 다음에 더 있는데 죽고 나서 그 영혼의 세계에 음악에 치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네가 예쁜지를 자랑해라. 아, 잡아먹혀도 이렇게 예쁘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음, 아니, 뭐야, 이건 더 음, 너무 인간중심적이 아니야? 인간중심적인데 그 인간이 되려면 신하가 말한 음, 것처럼 엄청난 수준의 문화적 능력을 발휘해야 이제 된다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음, 인간중심주의가 맞지만 그 인간이 개념적 인간이다. 요거에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제가 배운 건데요. 보통 문화상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상대주의는 자연은 그대로인데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다 다르게 해석한다. 이게 문화상대주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대상을 재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런데 이 레비스트루스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라는 게 먼저 정의되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능력이 있다. 그런데 표범은 이런 수준으로 표현하고 음, 다람쥐는 저런 수준으로 표현한다. 지금 느낌이 오시죠? 인간주의적 개념을 쓰는 겁니다. 이 인간론밖에 없어요, 이 세계에는. 모두가 인간인데 인간의 정의가 뭐냐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느냐, 자식을 먹을 수 있느냐, 시체를 보면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자리를 배열해,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인간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걸 보니까 표범의 방식으로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우리는 맥주를 마시는데 표범은 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효음료 마시는 맥주는 쟤들은 피가 맥주구나. 이게 전혀 복잡한 건 아닌데요. 정리하자면 20세기 초반까지 문화상대주의는 자연은 그 재현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인데 그게 동네마다 다르게 표현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연을 절대적인 객관적 실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 객관적 실제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서유럽에서 재현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브리노 라툴가 말한 우리는 결국 근대인 적이 없다. 음, 지금 레비스트로스의 책을 다시 읽는 인류학자들이 뭐, 식인의 형이성을 쓰신 분도 있고 숲은 생각한다 쓰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레비스트로스 책을 다시 읽고 있는 그 작업인데 이게 뭐냐면 재현의 방법은 하나다. 관계를 중재하는 건데 방식이 다 다르다. 음.
요거는 기존의 문화 상대주의에서 감추고 있었던 자연을 실제적으로 보는 관점을 깨면서 가고 있는 이제 어떤 인간 중심주의, 여기서 인간 개념이 너무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식인의 테마 있지 않습니까? 식인의 테마가 이 문화와 자연의 관계를 되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재밌게 지금 저한테 주체성 이런 거, 업적과 음, 성취, 내가 나를 이해하는 그 돌림노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거에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와 신체에 대한 감각을 가지기에는 이 야생돼지 신화 코드가 우리가 이제 되게 작업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얘기의 일부를 뒤에 쓴 겁니다. 네.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진진쌤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도 그 이후에 계속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인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인간 윤리학일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인간이 아니라, 이제 문화를 구성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존재라면, 이런 거는 해야 하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그,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식을 먹는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식 입장에서는 내 몸을 내어줘서라도 그걸 보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네 몸을 그렇게 던져서라도 보온해야 마땅해. 한편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절제가 들어가면서 네가 인간이라면 그런 건 하면 안 돼. 거기까지 해야 돼. 또 그런 신호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윤리라는 그 단어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좀 쩔어 있는 약간 그 근대적인 사고를 완전히 깨면서도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뭐여야 돼? 그걸 계속해서 좀 질문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인간답게 하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윤리를 가져야 돼? 라는 거를 사실 신화를 되게 구체적으로 그 신화 하나하나를 되게 구체적으로 읽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윤리를 되게 상세하게 좀 얘기해 준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아니, 제가 어떤 보니까 버스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 제가 지하철 탔는데 아침에 커피 우유를 받고 있었더니 앞에 있는 아저씨가 그거 좀 달라고. 아니, 왜,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왜 안 주냐? 지금 내 이 아침에 이 아저씨랑 뭐 하는 거냐? 경우가. 그래서 되게 황당하다. 이런데 그게 대도시 삶의 즐거움이죠. 내가 얼마나 인간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여러분 많은 시험 겪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공동체 생활하면 되게 많이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처음 오는 사람을. 그러니까 공동체에 낯선 사람들이 막 많이 오잖아요. 공부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가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싹 스며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었나? 갔나? 어떻게 알았지? 복사기의 위치? 이런 거. 어떻게 알았지? 컵을 씻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지? 이거.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될지 귀신같이 알아채는 능력이 있잖아.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속되게 말하면 눈치고 센스인데 잘 구워지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빠져나와서 딴 데서 슥 하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조물주 수준의 구워지는 능력이고, 다음 주에는 그러려면 얼마나 생고생을 해야 되는지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되게 수행적이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재미. 지난주에도 그렇고 주기가 되게 재미있었는데 오늘 또 재영쌤께서 절제 질문 해주셔가지고 질문은 아니고 그냥 그 재미있었던 게 저는 주기가 신화 공부할 때도 주기가 제일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주기가 중재력이라고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주기가 왜 중재력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질문이 들었었는데 아까 절제 얘기해 주실 때랑 그 지난주에 그 주기 얘기해 주실 때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 소녀가 그럼 언제까지 구음에 그게 언제가 익혀지는 완성의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을 때 선생님께서 그 그거는 이제
성인식을 치른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결혼할 남자가 생겼을 때인데, 근데 그 성인이 된 남자가 그 어린 친구가 성인식을 치르려면 빈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기를 되게 규칙적이고 그냥 이렇게 반복같이 선형적인 어떤 그런 시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녀가 구워지는 시기는 한 몇 살 때부터 한 몇 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주기라고 하는 게 결국엔 그 때가 우주가 계속 돌아가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러니까 주기적이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인 건 또 아니구나. 이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해 주실 때 그 주기가 중재력이라고 하셨던 게 그 절제랑도 관련이 있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때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중재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갑자기 어.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주기가 있는 건 아니고 음, 모두의 욕망과 관계가 맞물려 들어가지고 가장 적당한 모습이 매 국면마다 표현되는 거를 주기다라고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봄에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제가 말씀 잘랐네요. 아니요, 선생님. 그래서 그거를 음, 나카자와 시니치가 최적해라고 개념으로 쓰거든요. 가장 적절한 관계 방식이에요. 최적해. 최고로 적당한 수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변주해서 보지만 그러면 너무 가까우면 안 돼. 그래서 신화는 근친상간 모티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건 그냥 딴 문제 갖고 아까 말한 일상의 차원과 이 신화의 차원이 지금 서로 작용 관계니까 근친상간을 가지고 주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가깝잖아. 근친상간은 가까워서 문제고 그러면 멀어져야지. 이 메시지를 이것도 이제 주기 얘기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근친상간을 제일 많이 쓴 신화가 오이디푸스지 않습니까? 그 오이디푸스 하나도 안 특별하다. 그렇게 해야 멀어짐과 가까움이라는 그 거리 감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요. 음, 그러니까 그 주기가 중재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 시공간적 거리를 그 때를 알고 자기를 이렇게 변용할 수 있는 네네, 것을 갖췄기 때문에 주기가 곧 중재력, 네, 때가 맞기 때문에 중재력인 네. 것이죠. 음. 막 읽어야 돼요. 읽어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거의 구워졌어. 거의 구워졌는데, 음. 왠지 기분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그걸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르죠. 근데 모두가 알죠. 이런 거죠. 음. 특정 누군가가 아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비었다 자리 이런 거를 빨리빨리 뭐 이런 거 느낌 이게 그런데 이게 그 레비스트로스가 그 야생의 사고에서 아주 강조한 야생의 사고는 신화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걸 이제 설명한 책인데요. 거기서 레비스트로스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한 게 이 엄청난 관찰력을 동반하는 수련이라고 수련.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개미가 나온다. 언제 나무가 떨어진다. 저 소리는 호랑이가 걸어가는 소리다. 이 소리는 밤에 물구덩이가 생겼다. 이걸 계속 읽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때 통과 의뢰를 통해서 그 능력을 증명해내는 내가 읽었다는 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음을 알려준다. 근데 복합지를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사회에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인데요. 어마무시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고, 선배가 있어야 되고, 장난 아닌 교육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날 때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치상. 그 이제 샤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더 잘하게 하려고 해서 향정신성 약물을 쓰는 거고
그게 제 이렇게 되는데 그 열대 그러니까 인디언 얘기 보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시지 않습니까? 담배 자체가 향정신성이기도 한데 기호적으로도 이 여러 가지 중지력을 나타나기에 그냥 기호적으로도 되게 좋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쓰고 어릴 때부터 쓰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굽힐 때 나는 게 영감 받아서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이제 야생의 사고를 계속 보면은 알 수 있고 논리죠, 논리. 그래서 왜 야생의 사고 하면 뭐 손가락을 자르네 뭐 이거 되게 극단적이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손가락 잘라야 될지 사람들이 나중에 확인해 잘 잘랐나 못 잘랐나 정답도 없이 아무거나 막 잘라오다가 아니야 야 지금 그 부분이 아니다 야 다시 들어가 이럴 수도 있고 저기서 구워지는 딸내미 뭐야 못 나왔어?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거기 이르기까지 계속 훈련받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너무 어깨 너머로 이게 이제 교육법이죠. 왜냐하면 가르쳐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긴 다른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아버지랑 나랑은 취향과 능력과 근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계속 여기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하게도 될 것 같고 다음 주도 주체, 관계 이런 얘기를 그 신화로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풀떼기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거랑 약간 연장선이긴 한데 좀 궁금한 부분이 그 아까 이제 이제 지난번에 했을 때 곰 얘기가 곰이 직접 이렇게 이제 아이를 이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어렸을 때 데려와가지고 길러서 이제 잡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약간의 그 마르셀 모스의 그 징여론과 좀 이렇게 관련 연관성 있게 있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레비스트로스랑 이제 마르셀 모스의 징여론이 약간의 같이 영향을 받은 그런 거라고 보나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레비스트로스는 마르셀모스에게 직접적으로 사사받은 건 아닙니다. 마르셀모스 전기 이렇게 보면 그 전기에도 레비스트로스 얘기 거의 없고 이쪽에도 없는데 사후에 전집이 나오는데 전집 서문을 레비스트로스가 쓰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보는 거는 똑같습니다. 주고받는 이 관계를 두 사람 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주고받는 게 징여죠, 모스는. 주고받으면서 낙차를 발생시키는 총체적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 견인해 간다. 이런 걸로 주고받는 관계를 마르셀 모스가 이렇게 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마르셀 모스는 물질적 관계를 들어간 거고 차이가 있다면 레비스트로스는 그냥 이야기의 수준에서 그거를 확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도 다 이제 그 뭐 자식을 잡아먹고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징여론에 그게 좀 다 있는 거네, 다 포함되어 있는 어, 거네요. 네. 그렇게도 증여론의 관계를 볼 수 있고, 어, 대칭 있지 않습니까? 대칭. 비율을 맞춘다. 이것도, 그 힘의 치우침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증여가 뭐냐면, 준다, 받는다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준다 이거죠. 그런데 한쪽에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주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추를 맞추는 요런 건데 척도가 이제 화폐적 척도가 아닌 건 있지만 힘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가져가는 계속된 운동 이런 걸로 보면 관련이 있다. 레비스트로스가 신화만 작업한 거는 물론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신비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병목 현상 왜 일어날까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신비. 그 다음에 그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 되게 앞뒤 다 보잖아요. 이런 거 대칭적인 거라고. 종합지 써가지고 갑자기 달려오는 오토바이 샥 피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숲에서 하면 사냥인데 이렇게 이제 가서 실제로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행동하는 방식도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그 잘 맞춘다고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건데 두 사람의 증여론의 다 핵심은 뭐냐면 관계적 작동에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그냥 하는 거는 없다. 이런 거 아닐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결론은 이제 최종적으로 죽으면은 그게 징여론에서 이제 이게 윤회한다고 약간 이렇게 돈다고 네네네. 근데 그 최종 단계가 죽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아 먹는 것도 하나의 그 죽음으로 가는 네네. 거니까는 그게 이제 징여론의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갑자기 네네. 생각이 나. 네. 그러니까 이 야생돼지 신화는 그게 지금 박사님 말씀이니까 더 드러나 있네요. 옥수수보다는. 네, 그러면 유나 쌤께 어떠셨는지 여쭤볼까요? 그 자식을 먹는다 이 부분이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 불교에서도 그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자기 어디나. 자기 자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먹을 때 우리가 맛을 생각하거나 뭐 욕심을 부리면서 먹을 수 있겠냐. 내가 자식을 구워 먹는 건데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불교도 신앙구나 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신화를 처음 초반에 했을 때부터 약간의 의문이 늘 있었던 부분이 실제 차원과 이야기의 차원이 이게 다르게 굴러가는데 이게 뻥이 아닌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잘 막 아, 잡아 먹으면서 나중에 이야기로 이렇게 자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의문이 제 안에 좀 있었는데 어 그렇게 그 선미님이 그 말씀 해주신 기억이 남았어요. 오늘 그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려면 얼마나 그 문화적인 압이 한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정말 그런 게 실제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래서 이야기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내 앞에 놓인 그 음식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실제적인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신화의 꿈인 거죠. 이게 이제 현실에 힘을 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딴 얘기 아니고 공상과학 소설이라서 뭐 그냥 우리가 떠드는 거 이게 아니고 이걸로 이 현실의 비대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로 언어 중심적이고 언어의 그러니까 그 칸트 뭐 아니면 뭐 헤겔 이런 이제 철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그것도 너무 언어에 너무 기대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언어의 능력을 너무 믿고 있어요. 주술적인 거죠. 1번 주술. 언어는 반드시 힘을 행사하는 그래서 말을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는 정의상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의 주인은 우주예요, 우주. 그러니까 언어 중심적인데 그 언어는 인간 것 아니고 인간 중심주의인데 그 인간은 중재력이 최고도로 들어간 뭐 꿀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너 쌤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이 신화가 뻥이 아닌데 뻥이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레비스트로스 방식으로 설명하고 하거나 아니면 수편 생각한다 그 책의 방식이라면 언어가 신의 것입니다. 1번. 사람 게 아니다. 그러니까 휘파람 소리, 그 겨울에 창문 치는 다다섯 소리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막 쳐. 아, 폭풍이 왔다. 저것은 눈보라다. 아니야, 빨리 지나가. 이게 이제 계속 경험치와 돌아가는 건데요. 이 언어를 읽는 능력이고 이 수준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에. 그래야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배를. 지금 이 밭에 옥수수 씨앗 이런 거 뿌려가지고 이게 다 그리고 저거를 잡으면 저게 남은 최후의 곰인데 이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소리를 언어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게 재배와 육식 다 중요한데 근데 언어가 인간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수준에서 이거를 포착한 것이 신화잖아요. 나한테 그냥 직관인데 나누려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호인데요. 자, 이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언어는 이미지적 차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제 방식으로 변주하면 이미지적으로 꽉 차 있어요. 봄이다 하면 소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리가 신체를 공명하는 거기 때문에 꼭 안 들려도 소리인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를 보면은 봄이다 이미지죠. 그런데 봄이다라는 거를 어떤 동네에서 찍찍 이렇게 몇 번 씁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바로 그 새가 그 동네에 오기 때문에 짹짹이 약간 가볍게 응고됩니다. 이게 기호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우연치 않게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짹짹 노래하네 아가씨 마음은 두근두근 이런 거 하나 딱 나오면은 바로 이것을 이제 그 공간이 아닌 데로 넘겨줄 수가 있거나 그 공간에서 시간적으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굳어버려서 상징이 됩니다. 언어의 수준이 이미지, 기호, 상징인데 상징 단계가 고도로 응고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짹짹만 해도 몇 개의 덩어리가 같이 돌아가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짹짹은 겨울에 쓰는 거 아니야. 겨울에 쓰면 바보 소리 들어. 근데 그까지 기호의 단계는 겨울에 써도 되죠. 조금, 그러니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뭐 기온에 대해서 쓰거나 이거를 그냥 경우에 따라서 짹짹을 뭐 어떤 그러니까 젊음을 표현하는 데 쓰거나 이러는데 상징 단계는 못 건드리는 거 아무도. 기호는 내가 건드릴 수 있고 이미지는 너무 맥락적이어서 남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신화가 왜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하면 학습의 수준에서는 이미지에서 기호로 계속 넘기는 훈련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뭘 하냐면은 이미지 단계 떼고 기호 단계 떼고 상징에서만 언어적 능력을 쓰기 때문에 관계적이고 맥락적인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징은 내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일단 학교에서 배운 것 방식으로 굳어진 걸 쓰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대칭성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한 20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언어 들어오면은. 그런데 이제 하려면 그걸 깨는 것도 이렇게 지금 뭐야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이제 지금 재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언어가 이미지 기호 요거는 되게 많이 기본 툴로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되게 좋은 방식일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